오늘 뉴스룸은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애초 4명이 고립됐다가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중 1명은 4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남아있던 직원 1명은 1시간 전쯤 발견됐는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윤두열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떡하냐. 소방관이 건물 안으로 계속 물을 뿌립니다. 건물 안에선 벌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 꺼진 불이 아닌데 저거. 뒤에 건물 뒤에는 지금 계속 불 붙었는데. 충북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비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건물 4층, 합성기름인 열매체유를 생산하는 동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은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군대에서 왜 대포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2번 났어요. 불꽃이 일면서 뻥 하고 2번 터졌어요.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0분쯤 인근에 있는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 4층 불길이 잡혔습니다. 당초 고립된 직원 4명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을 구조했습니다. 스스로 탈출한 2명 중 1명은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오후 6시 반쯤 남은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월 1일에도 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군요. 네, 맞습니다. 1시간 전쯤 발견된 실종자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이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본 결과 이 공장 부근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조대가 3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공장 4층에 고립됐는데 구조대는 내부 불길을 잡으면서 여러 차례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4층 바닥이 일부 무너지면서 진입이 어려운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가득한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시간도 지체됐는데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네, 처음 불이 났을 때 고립됐던 4명 중에 3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중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4층 내부에서 탈출구가 막히자 4층 창문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안전망이나 다른 완충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린 건데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현재 상태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연기를 가볍게 마신 정도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불이 난 공장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곳인데 추가 폭발의 위험은 없습니까? 네, 목격자들은 처음 불이 났을 때 2차례 큰 굉음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굉음이나 화물차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는 큰 소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소방당국은 4층 전기 보일러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또는 보일러 기계가 합선이나 다른 원인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청주 공장입니다. 배터리 소재가 건물 안에 가득 쌓여 있지만 원료 상태에서는 불이 붙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불은 현재 모두 꺼진 상태고 잔불 정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째 6천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역시나 전파력이 매섭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 이 4곳에서 델타 변이를 압도하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들 지역부터 새 방역 체계를 적용합니다. PCR 검사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고위험군만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가검사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PCR 검사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원하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라고 연락받은 사람, 또 의료진이 검사를 권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선 오미크론이 많이 퍼진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4곳에서 합니다.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대해 한번 정의해보고 방역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별진료소에 와도 전처럼 검사를 못 받습니다. 대신 이런 자가검사 키트를 받습니다. 이걸로 확인해서 양성이면 그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비용도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하지만 기침이나 콧물, 열이 난다 싶으면 병원부터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의사를 만나 진료받고 필요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비는 없지만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확진자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가짜 양성, 즉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체계로 단계별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미접종자가 받는 음성 확인서도 달라집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한 자가검사나 병원에서 받은 신속검사 결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48시간이었던 PCR 검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고 PCR 검사를 받는 것도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는 3월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한두 달쯤 뒤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학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받게 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름에 신속이 붙은 이유는 기존과 달리 검사 결과가 2시간 지나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오는 3월에 예정된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과연 가능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를 했다가 이제 또 심해지면 그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냥 집에서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조금 많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교육부가 애초 3월 전면 등교의 조건으로 봤던 청소년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열흘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3월 전면 등교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PCR 검사보다 빠르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속 PCR 검사를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속 PCR 검사는 검체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검사한 곳에서 곧바로 분석합니다. 서울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속 PCR 검사소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이곳에서 바로 분석을 시작해서 2시간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 정도가 걸렸던 기존 PCR 검사보다 빠르게 확진 여부를 알게 돼 확산을 서둘러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격리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이 같은 신속 PCR을 비롯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방역 체계를 허문다. 오미크론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윤영탁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 주변 사람들 다 PCR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그렇게 해보면요. 이전 같으면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앵커께서 근무하는 그 층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난 사람들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PCR 검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여서요. 당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검사를 받게 됩니다. 분류 기준을 당국에 물어봤는데 딱 잘라 대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혼자 감염인지 또 집단 감염인지 또 건물 구조는 어떤지 환기는 잘 됐는지 등 너무 다양해서 역학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늦어도 하루 안에는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 저도 위험한 상태인 건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야 저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 연락을 받아야 PCR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 검사를 한다. 네. 그런데 자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가 검사는 양성이 나온 그 키트를 가지고 병원도 검사소도 아닌 보건소를 가라고 당국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따로 취재를 해본 건데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있잖아요. 이거 같은 방식입니까? 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을 받은 다음에 받거나 아니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모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스스로 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를 하는데 이게 잘 됐는지 제대로 한 건지를 의료진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가진단 키트 지금 들고 나왔네요. 이거 네. 약국이나 편의점 가면 파는데 다 비슷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런 제가 들고 온 이런 것들 약국이나 또 편의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요.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하는 제품들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별검사소에도 이런 제품들로 1차 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2차로 PCR 검사를 하는 건데요. 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구입을 해야 되고 선별검사소를 가면 1차 검사를 할 때는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할 때는 돈 내고 사서 해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밖에 알아둬야 될 점 정리해 볼까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일단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광주나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점은 당장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다고 해서 또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범사업 결과들을 지켜보고 따로 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자가치료와 백신 2, 3차 접종자의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드는데 이건 26일부터 전국 모두에 해당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PCR 검사는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 이 얘기네요. 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에 JTBC 국민채점단은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 조사를 지금 마감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뒤에 저희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위태롭게 기대어 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근처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상 145m 높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붕괴된 아파트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1,200톤급 이동식 크레인 2대가 동원됐습니다. 오전에는 추가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외벽 거푸집과 크레인 고정 장치를 단단히 묶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엔 조종석 뒤편에 있는 27톤 무게추를 분리했고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에 따른 변동 위험이 예상됩니다. 대피 위험 구역 79m 이내에 계신 시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 근처 가게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가게는 불이 모두 꺼져 있고요. 이렇게 문도 잠겨 있습니다. 사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죠. 지금 보기에도 불안하죠.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아파트 상층부 수색이 가능한 만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속에서 저희 아버지 및 가족분들을 좀 빨리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반경이 거의 80m 기준에 저희 상가 전체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가 돼야만이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크레인 해체를 하루 만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일도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바로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타워 크레인 해체하는 작업을 오늘 다 끝내지 못했다는 건데 특히 어려운 점이 뭡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면은
타워 크레인의 모습이 보일 텐데요. 현재 무게추와 붐대 일부만 제거된 상황입니다. 해체 작업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은 타워 크레인과 인접한 외벽의 안정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마무리하지 못한 조종석과 붐대 일부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공정이 70%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위험한 작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인근 대피 명령은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일 그걸 끝내면 그럼 바로 고층부 수색을 하는 겁니까? 네,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외벽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기존 외벽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 있던 벽들도 추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업은 주말 내내 이어지고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벽 안정화 작업이 끝나야 건물 상층부에 대한 정밀 수색과 구조물 일부 파쇄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잇따라 미사일을 쏜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후에 또 도발을 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미국 전직 관료 조셉 윤이 한 말입니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핵실험 카드를 다시 꺼내들겠다고 밝힌 북한. 조셉 윤 전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JT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실망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큰 것 같고. 북한의 ICBM 발사,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으로 긴장이 초고조였던 2017년. 윤 전 대표는 대북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처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ICBM이나 핵 실험한다는 걸 프리즈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2017년 그때 크라이시스 쪽으로 가나? 저는 좀 그렇게 좀 걱정합니다. 2월 베이징 올림픽과 시진핑 주석 사면임이 정해질 올 가을 사이를 가장 위험한 때로 봤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책이 사실 실패할 게 없는 게 정책이 없었거든요. 우리 쪽은 오픈하다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해라. 그게 정책이 아니거든. 그래도 위기를 막기엔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하이 레벨 인터벤션이 없으면 그쪽은 뜻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진짜 워싱턴이 우리도 시리어스하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돼. 특히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3월 한국의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과 연결의 끈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봄, 여름이 어떻게 되나, 바이든 정부나 또 새로 오는 그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잡나,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 서울 조계사에 전국의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승려 대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28년 만입니다. 이들은 불교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온 승려들이 조계사로 들어갑니다. 대웅전 앞마당과 주차장에 마련된 3,500여 석이 가득 찹니다.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종을 치며 시작된 승려대회. 조계종은 먼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을 비롯해 불교 왜곡 사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는 천주교 성지가 되었으며 문화재 구역 입장료도 통행세로 지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빗대 비난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대회 말미에는 예정에 없던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전 녹화 영상이 재생됐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상영은 중단됐습니다.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이 전국 승려 대회를 연 건 28년 만입니다. 1994년엔 종단 내부 개혁을 위해 열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승려와 제가불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조계사 앞에선 승려 대회에 반대하는 이들이 일윈 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전국 승려 대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곳으로 갔는데 불교계 지도부를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조계사 앞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중에 그냥 정론관에서 사과문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조계종에서는 입장을 좀 반대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조계사 안에 들어갔지만 불교계 지도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그냥 이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 의사를 표시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1700여 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신 정 의원은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두고 봉의 김선달이라 표현했다가 불교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108배까지 하며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부인 김혜경 씨도 올해 들어서만 사찰을 5번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정 의원의 탈당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정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 핵관으로부터 탈당을 요구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JTBC에 대선이나 당은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건가냐며 자기 정치만 생각하는 정 의원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 발언 수습을 위해 대선 일정의 많은 부분을 불교계를 찾게 만들어 놓고 이 핵관까지 언급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씨 7시간 녹취가 오늘은 국정감사농단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녹취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워싱턴 특파원에서 복귀한 임종주 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국정감사농단 의혹 생소합니다. 이게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쪽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죠. 정대택 씨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에게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고 이후 김 씨가 우리가 취소시켰다 이렇게 말했다는 녹음 내용이 오늘 추가로 공개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증인 채택 처리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입니까? 네, 그에 대해서 우선 국민의힘 측은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당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고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민의힘이 국감 보이콧까지 하며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이라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7시간 녹취록이 다 공개가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의혹이 또 의혹의 꼬리를 물고 논란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7시간 통화의 일부가 처음 공개된 이후에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곤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속인 의혹이 번지면서 국민의힘 네트워크 본부 해산으로 이어졌고 미투 폄훼 발언은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녹취를 유튜브 채널들이 합동으로 틀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등 유튜브 매체를 상대로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이라며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사생활 등 일부 내용만 빼고는 수사 관련 내용과 무속인 발언 등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MBC의 후속 방송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번 일요일에 유튜브 매체 합동 생방송으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야말로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대선 전국이 녹취 전국이 돼버렸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를 공개하면서 또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 욕설 녹취가 공개되자 거듭 사과했지만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로와 비방이 이렇게 잇따르면서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녹취록을 서로 틀게 하고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 혐오나 냉소주의로 흐르는 건 경계해야겠지만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이 가려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검증할 건 검증을 해야겠죠. 임종주 전문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이어줬다는데 조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낼 돈이 급히 필요했고 한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3년 전 고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은 2,700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5년간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음으로 한진그룹 총수에 오른 조원태 회장은 사모펀드 손잡은 누나 조연아 씨 측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의 지분은 5%대에 불과합니다. 항공업계에선 조원태 회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조 회장 측은 대장동 사건과는 상관이 없고 상속세를 낼 돈이 급히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지인 A씨에게 급히 자금 조달을 부탁했고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 30억 원을 빌립니다. 차용증은 홍선근 회장이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회장 측은 김 씨로부터 빌렸던 30억 원은 이자까지 더해 20일 만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 1위 총수가 아름아름에서 돈을 꾼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식을 팔 수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을 특히 언론사의 사주의 소개를 받고 빌렸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한진그룹의 회장이 빌릴 정도의 금액 자체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위법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에 다시 입당해서 심상정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 당 지도부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지 2년 만입니다. 또 JTBC와의 통화에선 진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정의당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 지도부가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한 데 반발해 당을 떠났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내로남불 논란을 앞장서 비판해왔습니다. 대선 국면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몇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을 떠난 지 2년 만에 정의당에 복당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복당을 고민한 건 한 달 전쯤부터였습니다. 갈라치기와 분열의 대선 구도를 연대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쟁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정의당이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정적인 선동으로 그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얻어내는 데에 골몰하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 정당을 확실하게 표명한 심상정 후보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진정 교수는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진보 진영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페미니즘 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플랫폼 노동 등 이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 이것을 해야 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진정 교수의 복당과 관련해 감사한 마음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당 절차는 이르면 이달 안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벼랑 끝 공수처. 오늘로 출범 1년을 맞은 공수처 사무실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편향성과 부족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1년 전 취임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수사도 약속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마치 세발 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력 부재와 정치 편향,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간 접수된 2,905개 사건 가운데 입건은 24건, 기소는 1건도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이른바 황제조사 의혹으로 시작된 정치 중립 논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수사로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입건한 사건만 4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사건을 입건하는데 관여하지 않겠다며 정치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1년간의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수처를 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라는 것 가지고 그 기능을 그 능력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야권의 사퇴 논란에 대해 김 처장은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답안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매는 2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공교육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모지나 시험지에 미리 적어놓은 이른바 깨알 정답 등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줄였습니다. 자매를 공범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공범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자매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공범으로 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당시 만 15세와 16세였던 이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5차례에 걸쳐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극에는 120계단이 올라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에 올랐습니다.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된 직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자매의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됐던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를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아버지 역시 5년 전에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초등학생 형제의 집입니다. 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몰랐고 동생도 최근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인 4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아동학대를 의심한 구청이 몇 번 집안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2017년에도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이 집에 갔을 때는 아버지는 함께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한 경찰은 A씨 수사를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외교부가 남태평양 통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8명과 유선통신으로 접촉해서 모두 안전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가에선 지난 15일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집이 무너지고 전기와 통신이 끊긴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통가에 마실 물과 음식, 마스크 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밤 9시 이후면 대부분의 가게에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쯤 오히려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짝퉁거리입니다. 밤마다 노란 불빛이 켜진다는 그 현장을 이혜원 기자가 3일간 밀착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 동대문 거리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길이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녁 7시, 똑같이 생긴 흰 승합차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한 차선을 일렬로 빼곡히 메웁니다. 그 뒤로 노란 천막들이 펴지고 밤 9시가 가까워지자 불이 켜집니다. 영업이 시작된 겁니다. 노점으로 구청에 등록된 가게들로 모두 122곳입니다. 천막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매대마다 각종 명품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잠깐만, 오리지널 317만 원이고요. 너무 많이 나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가품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손님들이 몰립니다.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 계산은 오직 현금입니다. 우리는 현금밖에 안 되니까 카드가 안 되니까. 정품과 비슷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래 거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지. 이게 10만 원 팔고 큰 거를 15만 원 파는데 지금은 아니네. 몇 장 없습니다. 어디서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다 중국이에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홍콩으로 가고 전 세계 다 나가요. 물건이 많아도 일부만 꺼내놓습니다.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취재진이 사흘간 지켜봤는데 하루는 밤 11시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해, 오늘은. 나 빨리 이거 덮어야 되니까. 뭐예요? 한쪽으로 하면 비면 안 돼요. 매대 위가 어느새 치워졌습니다. 구청은 주 한 차례 이상 단속하고 가품을 압수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를 뭐 1년 360일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는 밤이니까는 하실 거예요. 단속반과의 실랑이는 또 있습니다. 가품들을 옮겨오는 차들 문제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번호판을 물건으로 가려놨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앞차와 아주 가까이 대놨는데요. 이 차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번호판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꼼수인데 의자부터 나무 합판까지 동원됐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을 하니까 이것도 다 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려가지고 지금 다 횡단보도에 세우기도 합니다. 차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차 이동하세요. 횡단보도에다 왜 차를 대세요?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이곳에 있던 모든 노란 천막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이쪽 차선을 가득 메우고 있던 차들도 떠나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상인들은 가품 장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쪽에 트럭스타일까지 서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버스가 못 서요. 이쪽은 아주 그냥 무조건 자기네 자리다 이래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시장이지만 불법의 문제까지 눈 감고 넘어가긴 어렵겠죠. 오늘도 노란 불빛은 켜졌습니다. 리차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차 타워입니다. 여기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실내 주차 타워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한 대가 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3층에 있던 자동차가 밑으로 추락한 거예요. 1층에 있던 견선차 위로 떨어져서 당시 1층에는 50대 노동자 한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수리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차타워 3층에 설치된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차가 추락한 걸로 보고 목격자와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이 때문에 직장에서 억울한 일까지 겪어야 했던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감염된 뒤 직장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나은 뒤엔 출근이 막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그 사연 들어봤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운영 서비스에서 일하는 A씨는 코로나에 걸린 뒤 월급이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택격리에 들어갔지만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이런 큰 회사가 교통공사에서 자금을 받으면서 이게 왜 안 해주는지. 코로나가 다 나은 뒤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출근을 막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발행한 격리 해제서 대신 아예 바이러스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 받게 되는 격리 해제 확인서에는 추가 전파 우려가 없어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치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있어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당한 차별은 직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A씨가 산재 신청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격리해제 확인서 대신에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장기침이나 뭐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PCR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의료법 위반이지만 보건소는 되레 병원 편을 듭니다.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이라는 게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대요. 확진자들은 PCR 검사에도 양성 나오는 거 모르세요? 저는 뭐 그쪽 부서가 아니어가지고요. 지난해 11월에 완치 판정을 받은 B씨도 병원에 가기 전 사전 문진을 하고 QR코드를 받았지만 매번 새로 종이 문진표를 써야 합니다. 보여주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매번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3-4번은 계속 붙잡혀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와 방역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완치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뉴스데스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춤신춤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유명한 댄서들 잘 아실 텐데요. 이 댄서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들보다 더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이 후보였습니다. 형광색 후리스의 후드티, 연두색 비니에 조거 팬츠까지 요즘 유행하는 소위 스트릿 패션 차림인데요. 이 말은 곧 나 춤출 준비 단단히 하고 왔다 이런 의미겠죠. 오른손을 튕겼고요. 왼손을 튕겼고요. 자, 몸치라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춤 실력도 한번 봐야겠죠.
충남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진행자의 손에 이끌려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이 V를 그리고요. 양손을 V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다가 이 옆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동작을 한번 따라도 해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어색해 보이네요. 이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이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거 익숙할 겁니다. 당장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렇게 춤추며 하는 선거운동 피해갈 수 없었죠. 자,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로고송 크게 틀고 춤출 일 더 많아질 텐데요. 각 캠프별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세단 이름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미 국민들로부터 로고송 공모를 받아 선정을 했는데요. 어떤 노래일지 궁금해집니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죠. 이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녹아드는 후보들의 이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들. 네, 선거를 축제장으로 만드는 일종의 양념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돌발 뉴스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방송사 뉴스입니다. 이 수도관이 파열된 한 지역에 나가 있는 기자와 이 현장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And now we're starting to experience, unfortunately, in freeze thaw, we see this, water main breaks. 이렇게 현장 중계를 하던 중 그대로 기자가 차에 받쳐 쓰러진 겁니다. 들으셨죠? 오마이갓, 이 한마디를 남기고 카메라 밖으로 사라진 기자. 괜찮은 걸까요?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무방비 상태에서 난 사고라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는 곧바로 카메라를 세우고 이 자리를 잡습니다. And you're okay. It is all good. You know, oh Lord.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찌할 줄 몰라 하니 되레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본 앵커의 태도를 놓고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o you were bumped Specifically to me, in, Tim. were you bumped down low, Tori, or were you hit up high? I couldn't really tell from the looking. 자, 이거 뭐 높낮이가 중요한 건가요? 그리고 이 표정과 말투도 이 기자의 안전을 크게 염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래도 해당 기자는요. We might need to move the camera over a bit. Yeah. 그러고서는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중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이 진행자 입장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었겠죠. 아무튼 이 방송이 나가자 이 기자가 프로 정신을 보여줬다 이런 칭찬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 전국구 방송인 NBC 뉴스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Hopefully people don't look at me and say, "Oh, that's the reporter that got hit by the car." 그러니까 이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럽다 이런 거겠죠. 다만 이 백브리핑은 얼마든 좋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대전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학살당한 민간인 1000여 명이 묻힌 구덩이들입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밝혀졌지만 국가가 배상금을 놓고 유족들에게 소송을 걸면서 가압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와의 소송 때문에 또 한 번 울어야 하는 희생자 가족들을 공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전 산내동의 골짜기입니다.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학살당한 민간인 1,200여 명의 유해가 구덩이 8개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결하면 길이가 1km가 넘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립니다. 전미경 씨도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꼭 60년이 지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법원 판결로 민사배상 1억여 원과 형사보상 3,8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 것으로 아주 그냥 확 열리는 것 같이 아버님 명예회복도 시켜드려야 되겠고. 하지만 국가는 형사보상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 지면서 집이 가압류됐고 지난해 대법원이 전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암흑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진짜 내가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밝혀져도 배상이나 보상을 놓고 국가와 다시 싸워야 하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피해 구제, 피해 회복, 명예 회복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 접근이 결국은 개별적인 피해자들에게 전적으로 그냥 맡겨져 있다는. 정근욱 씨의 형은 1950년 빨치산으로 몰려 육군 11사단의 총탄에 희생됐습니다. 2007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소멸시효에 걸려 배상을 못 받았습니다. 사건이 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재판해도 이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몇 년 뒤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를 둬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정 씨에게 소급되진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밝혀진 이들의 72%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밤중에 불법으로 영업해서 수십 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번번이 경찰을 허탕치게 했던 한 노래 주점이 적발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철문을 부수고 노래 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 켜세요. 불 다 켜세요. 불 다 켜세요. 각 방에선 남녀가 67씩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방송 다 있다. 하나씩 맡아. 지난주 밤 10시가 넘어 영업하다 적발된 부산의 한 노래 주점입니다. 이 노래 주점은 1년간 89번 신고됐지만 단 2차례만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뜨면 CCTV를 보고 있다가 손님을 쪽문으로 대피시켜 번번이 허탕치게 했습니다. 본인 옷을 지금 관리해서 손님 받고. 그런데 적발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또다시 자정 넘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손님 13명을 받았습니다. 업주와 손님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집합 제한 등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됩니다. 현재로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가중처벌을 못 내립니다. 솔직히 300만 원 물고 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걸 보면 그게 돈이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경찰은 선방망이 처벌에 매일 밤 불법 영업과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독일에서 성직자들이 74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수백 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이 가운데 일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독일 뮌헨의 한 법률사무소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뮌헨 대주교 시절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5년에서 2019년까지 74년간 뮌헨 대교구에서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조사하며 이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In insgesamt 4 Fällen sind wir zu der Einschätzung gelangt, dass dem damaligen Erzbischof Kardinal Ratzinger in Fällen sexuellen Missbrauchs ein Fehlverhalten vorzuwerfen ist. 로펌 측은 학대 피해자가 최소 497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중 60%가 8세에서 14세의 아동 청소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235명으로 이 중 대부분인 182명이 성직자였습니다. Natürlich so berührt es mich auf emotionaler Ebene schon sehr und es ist ja die Gegend, das Umfeld, wo der Missbrauch auch in meiner Kindheit geschah, also 2 Zugstunden hier von München entfernt, etwa in einem kleinen Städtchen. Und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과거 성학대 사실을 일부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측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인 마테오 브루니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공정한 대응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가 대선 국면에 있으니까 양쪽이 격차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채점단의 평가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후보들이 대북 정책 공약을 3가지씩 냈는데 온라인 패널 약 1,000명이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후보의 이름을 가리고 공약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철수 60.2, 이재명 58.9, 심상정 57.2, 윤석열 57.0. 네, 이번에는 점수 차이가 3점 정도 났습니다. 민심연구소에서 점수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국방정책 평가에 이어서 이번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주로 어떤 공약을 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가 낸 공약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이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공약 역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늘 관건인데 후보들은 어떤 계획을 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을 선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이죠. 반면 심상정 후보는 북한의 핵 활동을 멈추는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핵이 사라지면 남북이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경제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의 국제산업 특구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발전과 정상 국가화를 돕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비핵화 단계에 따라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여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채점단에 제시한 대표 공약 3개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약속이라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약속했는데요. 이런 인도주의적 정책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낸 공약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한테 뭐 물어볼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북한, 미국, 중국 등 주요 당사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 싸우면 가장 잘 중재했을 것 같은 후보는 누굴까요? 네, 늘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면 설전이라 그러잖아요. 말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근데 당연히 중재도 잘하지 않을까요? 다 잘할 것 같은데요. 모든 후보가 다 잘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채점단에도 물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21.5%, 이재명 후보 20.3%로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고요. 이어서 심상정, 윤석열 후보 순이었습니다. 안 후보와 이 후보의 차이는 불과 1.2%포인트였는데요. 실제 학창시절에 어땠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겐 두 후보가 싸움을 잘 말렸을 것 같은 이미지로 인식된 듯합니다. 네, 민심연구소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쿠쿠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야, 정수기가 끓인 물까지? 끓이니까 맛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네, 주말인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이 끝난 뒤에 국민채점단 더 라이브가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